중국은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의 리스크가 정치권하고 이제 연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더 높은 수익의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죠. 분명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ETF. 안녕하세요.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배분팀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중국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사태가 먼저 터졌고 이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갖다가 적극 활용해서 방역도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단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 봉쇄라는 것이 4월 달에 이제 정점에 도달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월 달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중순부터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고 3월 달부터는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월 달 대비해서는 3월 달의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개선이라는 것이 예전 수준을 복원한 수준은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1, 2월 달의 마이너스보다는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4월 달, 5월 달에도 그 마이너스 폭은 조금 더 줄여나가는 형태일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조금 글로벌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조금 이게 회복되면서 네. 뭐 글로벌 수요든 수출이든 수입 수출에서 중국이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내수가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오게 되고 플러스로 이제 하반기엔 또 반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무래도 대외 수입은 늘기는 는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 국면에서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의 경우에도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은 이제 그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수 부양에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부터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과잉 부채에 따른 부실 적립 문제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제 보냈었던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그동안 지난해까지도 계속해서 부채 관리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 과제로 삼아 왔었습니다. 이 정책 과제를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바꿀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중국도 나름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최근에 빠르게 또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들도 좀 신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적은 자금을 통해서 부양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 뭔가 돈을 풀어서 수혜를 보는 집단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한테 상당히 한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어떤 차별도 상당히 강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외 수입보다는 국산품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좀 좋아지는 것에 따른 대외 경제에 미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 다른 신흥국들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이 자원을 수출하는 자원 수출국들 얘기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신흥국 통화들을 보면은 아시아보다는 비아시아권 신흥국의 통화가 훨씬 더 약합니다. 특히 이제 그걸 갖다가 묶어보면 일단 중남미권의 통화가 기본적으로 많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들의 통화가 또 약합니다. 중남미는 원래 이제 모든 대륙 중에서 그 펀더멘탈 지표들이 가장 취약한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또 이제 원자재를 또 수출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남미 국가들 또는 이제 뭐 러시아 같이 또 이제 원유 수출이 많은 국가들의 통화가 상당히 이제 약한 상황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중국은 코로나 신규 발생자 수가 2월 달에 이미 정점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럽은 3월 달, 미국은 이제 4월 달 이렇게 정점이 나오는데 러시아나 브라질 또는 이제 인도까지, 인도는 뭐 자원 수출국은 아닙니다만 이런 국가들은 여전히 5월 달 들어서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도 늦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사실 이런 국가들은 의료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좀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대처 능력에서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 수출 신흥국 얘기를 하다 보면 브라질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브라질 국채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얼마 전에 저희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브라질 국채가 지금 최악의 또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역발상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사실은 지금이 바닥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바닥이 있더라도 네. 가격 수준이 굉장히 낮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판단이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조금 말씀드리기 사실 좀 불편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도 브라질 국채를 갖다 우리 고객들한테 많이 이제 팔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좀 신중한 보수적인 톤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헤아라를 보면은 1헤알이 이제 작년만 해도 한 3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이제 210원, 20원 이렇게 그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바닥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조금 더 나쁜 상황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예, 일단 저희가 보는 생각은 일단 그렇고요. 브라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부채가 신흥국 어느 나라보다 많아요. 예, GDP의 약 90% 수준인데 재정 적자도 지금 연간 뭐 7%, 8%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개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재정 개혁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부채 증가 속도가 떨어지는 거지 부채 증가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 부채 증가가 또 한 번 크게 이제 가파른 속도로 한 번 또 증가할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세수가 아무래도 안 거칠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출도 늘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흥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이 정부 부채 비율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 투자가들은 조금 이제 불편하게 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브라질 중앙은행이 미국 FRB하고 통화 수합을 지금 체결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나름 또 이제 브라질한테 좀 희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원래 외환 보유액이 그렇게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어떤 외환의 어떤 지급의 어떤 충분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처럼 막 모라토리움 가고 막 이런 식의 상황은 저희가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 자체가 건전성이 워낙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화 가치가 단기간 내에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님 말씀 들으면 이제 브라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 환율이 있고 브라질 국채 금리가 있을 텐데 환율도 뭐 안 좋을 거고 물론 통화 수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금리는 더 이번에 코로나 극복하느라고 금리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이제 금리가 더 오를 거고. 그래서 두 쪽 다 긍정적인 것은 없는 셈이네요, 현재로서는.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투자가들은 주로 이제 만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요. 예, 금리가 어떤 오르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환율이 더 우리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제 브라질 국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또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연구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만기 투자를 감안하면 결국 이제 환율이 핵심일 텐데 그 환율이 지금 작년 말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게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환율의 약세가 헤아라 약세의 기간이 예를 들어 뭐 L자형일지 U자형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팁이랄까요? 말씀 전망?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어떤 그 경기 전망이든 시장에 대한 전망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사이클 관점에서 늘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의 어떤 소순환은 통상적으로 한 1년 반씩 올라가고 1년 반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 1년 반 정도 뭔가 신흥국이 나빠지게 되면 한 1년 반 또 신흥국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똑같이 브라질한테 얘기를 해보게 되면 브라질 통화도 한 1년 반 떨어지면 또 1년 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적용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이클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나빠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부채 비율이 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채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라질의 정부 부채 문제는 잘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순환 관점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가격의 회복이 예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큼은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조금씩 이 브라질 채권 투자에 대한 노출도를 갖다가 조금씩 낮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이렇게 브라질은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군요.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브라질 경제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신흥국 신용 위험 상황 짚어봐야 될까요? 신흥국 신용위험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채, 하나는 이제 외환의 충분성. 이런 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브라질 말씀드릴 때 부채는 불편하다. 외환은 그래도 나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터키 리라화가 막 급락을 해요. 얼마 전까지 브라질 헤알이 이제 올해 연중 최저, 그러니까 가장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걸 갑자기 이제 터키 리라가 지금 역전시키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터키는 단기 외채보다 외환 보유액이 적어요.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래도 단기 외채보다는 외환 보유액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미달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하고 터키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이제 구제금융 모라토리움 가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나라의 순위를 따져보면 터키, 남아공 뭐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환 보유액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문제가 터키 쪽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후보 국가로 저희가 보고 있는 나라는 이제 남아공.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브라질이라든지 좀 인도 이런 국가들이 조금 이제 불편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신흥국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 유럽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어떤 유로화 시스템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건드리게 되면은 비록 그리스일지라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대비해서도 몇 배나 큰 경제 규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브라질이든 러시아든 여기는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뭐 한두 나라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크진 않다. 이렇게 일단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나라에 뭔가를 갖고 있진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단히 걱정해야 되는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뭐 여러 신흥국들이 막 주목받고 뭐 그래서 뭐 그 나라 국가들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죠? 네. 그런 투자를 추천하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 네. 코로나 진정되고 나서 이제 네. 포스트 코로나에 혹시 신흥국 중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국가들을 몇 개 꼽아보실 수 있다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잠깐 계속 한참 그 신흥국 얘기했는데 사실은 신흥국처럼 안 보이는 신흥국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뭔가 자유민주주의 대비해서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 보여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국면에 유럽이 이제 상당히 이제 쇠퇴할 수 있는 위험성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거를 밟고 좀 올라설 수 있는 유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뭐 계속 G2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비슷한 레벨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격차가 좀 줄어들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국의 어떤 도약을 갖다가 계속 이제 방해하고자 하는 이제 미국의 노력들이 계속 전개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또 이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뭐 대만 같은 나라도 있고 또는 이제 동남아에 있는 뭐 베트남도 대표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 사태 이후에 뭔가 뭐 순환적으로 경기 좀 회복될 때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로 유럽이나 뭐 중남미나 이런 국가들이 쇠퇴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이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럼 만약에 마지막 질문으로 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들이 글로벌 자산 관리,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중국에 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뭐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중국 ETF를 사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새 최근에 우리 투자가분들은 중국 개별 주식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은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옆에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내가 뭘 샀는데 뭐 한 달 만에 뭐 몇십 프로 먹었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중국은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의 리스크가 정치권하고 이제 연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숫자들은 되게 좋아도 이제 정부한테 한번 잘못 보이면 한번 찍히면 대단히 이제 나쁜 상황으로 갈 위험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더 높은 수익의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ETF 여러 개의 기업을 갖다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위험도 분산시키고 수익률은 좀 낮아지더라도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 이제 기존의 굴뚝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새로운 성장 주식들이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지원 방침이 굴뚝 주식들은 다 이제 구조조정 대신에 새로운 어떤 성장 5G니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니 뭐 심지어 반도체니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장 주식들을 갖다가 투자 유망하게 저희는 보고 그쪽에 대해서 조금 선별적으로 투자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ETF에 투자하더라도 그런 쪽에
집중된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방법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팀 박희찬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